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소재부품 산업 경제를 맡고 있는 임명무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OST라는 조직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산업부에서 집행하는 R&D 프로그램들의 투자 방향, 이런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민간 기구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국제과제를 참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업종과별로 이 KT에는 이제 20분의 PD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이제 업종별 과제기획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신데 19년도부터 같이 합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경합이 되는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재부품 장비에 대해서 그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왔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앞에 내용보다는 이 발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가 어떤 산업부 또는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서 필드의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그 의견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부의 그 의견을 조사할 때 많이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그간 한 20년 이상 정부가 소부장 쪽에 소재부터 시작해서 해왔던 정책 소개를 좀 드리고 아마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소부장 1.0, 소부장 2.0 이런 내용도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대표적으로 이 소부장 분야를 지원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향후 투자 방향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밸류체인의 효율성, 싸고 좋은 제품을 서로 잘 만드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효용가치를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이 잘 작동해 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공급망 불안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최전선에서 제조 최전선에서 이 노고를 하고 계신 그 기업인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좀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그 경제인학에서 조사를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붕괴에 따라서 기업 활동이 좀 어려움이 없으셨는데 자동차 관련 제조업은 거의 반 이상이 그런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고 하실 정도로 지금 산업계에서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이런 이유들을 보면 아마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지 또는 뭐 신보호무역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첨단 기술 시장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쟁.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 파란색인데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액에 대한 첨단 제품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중국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미국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화해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요인이 코로나19죠. 많이들 또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 와이어 하니스라는 자동차 매장의 그 전선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수작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설계는 하지만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생산을 해왔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 유통 차질이 생기니까 완성차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꾸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몇 년 전부터 요즘은 오히려 내려갔지만 그런 어떤 기대면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성장 지금 뭐 20년 한 대략 5천억 원 시장 규모에서
그게 뭐 2조 5천억 불, 2조 5천억이 아니라 5천억 불, 뭐 2조 5천억 불, 5배 이상 5년 내에 성장하게 되는 전망 보고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산업적인 그리고 또 유통에서도 기대되는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탄소 중립 NDC도 발표되고 탄소 중립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이 글로벌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그런 외부의 환경 이런 걸 좀 말씀드렸고요. 소부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기준이 29.6%, 29.8% 뭐 이 정도는 이제 30%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게 미국도 7%가 8%뿐이 안 되고요. 독일하고 일본만 이제 약간 좀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 구조상 제조업 기준이 낮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 중에서도 반 이상이 사실 이제 소부장 산업이고 그간의 어떤 20년간의 변화를 보면 한 3.3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때 제조업 평균 성장이 한 2.8배 되고요. 소부장이 3.2배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지표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산업 구조에서도 문제가 이 소재는 아시는 것처럼 1차 소재 쪽으로 갈수록 설비, 대형 설비에 기반한 그런 산업이고 포스코나 또 석유화학 기업처럼 대기업이 있죠. 그러다 보니 수수를 점유하는 대기업이 인력 구조도 사실은 이 고용 인원도 상대적으로 작은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대기업이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를 반 이상 점유한 그런 아주 좀 상대적인 이런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01년도에 부품소재 특별법으로 이 정부 정책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부터 사실은 타겟은 대일 무역 역조였는데 그게 사실 아직까지도 이 초록색 그래프처럼 해결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다른 시각으로는 전체적인 생산 규모가 늘은 거에 비해서 지금은 무역 수지가 정체 수준이란 건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소부장에 있어서 대일 무역 역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건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명세성과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독과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어떤 해외 독과점 구조에서 그런 의존도가 지속이 되고 투자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명세성과 양극화를 또 더 부추기는 이런 어떤 악순환 발생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산업 구조적으로 시장 구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안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2001년도에 부품소재 기본 계획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걸 하게 되고 19년까지 4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6년도에 4차를 발표했고 19년, 20년 정도에 사실 이제 5차 기본 계획을 발표할 시점에 잘 아시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어떤 소재 부품 발전 기본 계획 1차, 4차를 보면 이 중간에 이 부품 소재로 시작했다가 부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2010년 요 시기를 경계로 해서 소재 부품으로 이제 순서를 바꿉니다. 이제는 소재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정책이 좀 바뀌게 되고요. 2019년 7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가 발생을 하고 그때 이제 소재 부품 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소부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특별법도 소재 부품 특별법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으로 이제 바뀌고 그 시기에 소부장 1.0을 발표를 하고 1년이 지난 작년 7월에 소부장 2.0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1년에서 19년까지 지원 사업, 그러니까 뭐 기반 구축, R&D, 또 펀드 이런 거를 총 만나해서 한 11조 6천억 원 정도를 정부가 근 20년간 지원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R&D에는 한 5.4조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 1차, 2차, 3차, 4차 이걸 보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때도 이슈는 대일 역조 개선, 범용 소재 부품 국산화였고요. 그 다음 2차 때는 핵심 품목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기간에 선진국 추격으로 해서 핵심 품목을 상용화하겠다. 그 다음 3차 때는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핵심 소재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때 아마 잘 아시는 WPM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때는 100대 기술을 집중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아시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소부장 1.0으로 보통 불리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19년도에 발표된 것은 특정국 의존율이 높은 100대 품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특정국이 일본입니다. 대1이라고 이제 대놓고 밝히면 뭐해서 특정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어쨌든 대1 공급망 불안정 품목을 뽑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핵심 전략 기술 왜 이게 핵심 전략 품목이냐 기술이냐 이제 왔다 갔다 하냐면 법상에는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상 뉘앙스상 이제 품목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핵심 전략 품목이라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정부 대회 깁니다. 그래서 아마 풀보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리스트는. 근데 이거에 대한 공론화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언제 이걸 계획을 풀고 공개를 할지 이런 거는 이제 산업부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품목은 단시간 내에 80개는 R&D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망 안정화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매년 2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위원회라는 걸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경쟁력위원회라는 게 지금 소부장 정책의 최상위 정부 기구고요. 경제부총리님이 위원장이고 산업부 장관님이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원래는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렸는데 요즘은 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1월 17일 날 개최가 됐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커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 하미스 같은 이게 기술로 해결되는 일본은 사실은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거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걸 정부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또 대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까지, 일본 내에도 해서 5개 번역으로 통해서 기존 100대에 238개를 더한 338개의 글로벌 타운의 핵심 품목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표가 알파가 붙었죠. 이 알파는 어떤 의미냐면 그간의 소부장 핵심 품목에 대한 그 산업군은 소부장 6대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산업군이 있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신산업이라는 개념이 이 소부장 2.0 338개 플러스 알파에 더 들어갑니다. 현존하는 공급망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또 이런 어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류를 점하진 않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신산업의 공급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다 담자라는 이제 의미로 신산업이 바이오, 그 다음 에너지, 환경 에너지, 그 다음 비대면 디지털 이렇게 세 개가 더 들어가서 9대 산업 분야가 됐고요. 그거에 속한 것이 알파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2.0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는 으뜸 기업이 이제 또 100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부에서는 강소기업도 100개를 벌써 기선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소부장 2.0 전략이 대표가 됐고 이 전편은 이제 참고자만 나온 거니까 관심 있으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 1.0과 2.0 전략의 차이점이라면 대일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어떤 의존적인 품목들의 방어적인 개념으로 소부장 1.0을 발표를 했다면 미래선정, 그 다음에 공세적인 어떤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338개 플러스 알파 품목으로 넓혔다는 게 제일 좀 차별성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디지털 공급망, 또 생산 거점 다변화, 그리고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다음 수급 대응 센터의 대상 품목 확대 이런 것들이 정책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요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요소수 사태 또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B2C 품목이다 보니까 국민 의견,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분야라서 지금 경제 아마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 저번 주 금요일쯤이었나요? 기재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경제 안보 품목이라고 해서 G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을 다시 좀 재점검을 하고 12월 중으로는 1차로 선정을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어떤 그 워닝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공급망이 이상이 생길지 사전에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GB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도 의미가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 이제 또 개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 발표 안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실증 기술 지원, 금융, 해제, 규제 완화 제도 이런 것에 대한 요약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써서 과연 효과적으로 뭔가 기업 활동에 경제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걸 이제 21년 7월 올해 7월에 대통령 보고를 하면서 조금 추렸던 자료들입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투입된 소부장 예산이 2조 4천억 원이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R&D 예산에 20년간 2001년부터 약 5조 원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3년간 아주 집중적으로 당을 집어넣었으니까 사실은 예산 투입이 소부장에 집중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 품목 아까 이제 100 플러스 238에서 338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85개가 나오잖아요. 이건 또 좀 복잡하지만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R&D 핵심 품목이라고 해서 대일 100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열의에서 오는 이 의존성이라고 보고 다 R&D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238개 추가된 거는 기술적 열의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닌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R&D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품목들을 85개만 더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185개를 R&D 핵심 품목이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한 1조 500억 정도가 투입이 3년 동안 됐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계속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한 6.5% 감소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키워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수요 공급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그래서 R&D에 수요 기업이 무조건 참여하도록 지금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R&D 외에 공공기관의 어떤 기반을 이용해서 기업 활동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융합혁신지원단이라고 한 37개 공공연을 연합시켜서 이런 지원책들을 좀 마련을 해놓고 대학에도 소부장 자문단이라고 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기업 현장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그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 예산도 증가했고 소주부품 산업도 그 경제 성장에 걸맞춰서 성장을 해왔지만 일반적인 제조업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 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영세성이라든지 양극화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정책 내용은 아니고 제가 어떤 의견, 어떤 산업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기초가 되는 어떤 철학, 이런 거를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품목 중심으로 또 개별 기업 단위로 지원을 하는 어떤 대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성능 중심의 목적형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도 미리 좀 세우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체계를 마련해서 R&D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방향도 어떤 산업기술 동향 분석이라든지 미래 시장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 방향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쪽에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이 시장에 보내기 위한 어떤 그 로드맵도 만들어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기업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로드맵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형 대형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보통 TR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처 간에 어떤 원천연구라는 과기부의 역할, 그 다음에 응용연구라는 산업부의 역할, 그 다음에 개발된 기술을 확산하는 중기부의 역할들을 좀 연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면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지금 애기평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겠지만 탄소 중립 시대에 필요한 수소 터빈 같은 거. 그러면 수소 터빈 같은 건 지금 제품은 없죠.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은 없지만 앞으로 LPG나 가스 이런 어떤 이 석유화학 기반의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 쓰는 발전 터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면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해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타겟을 정하기 위한 어떤 협력 플랫폼.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그냥 단순히 이런 R&D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기업과 기술 전문가와 또 반도 같이 참여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성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협력 기반, 연대할 협력이라는 게 또 하나의 키워드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에서 추린 거냐면 아까 소부장 1.0, 소부장 2.0이라고 속칭 그런 이제 정책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범부처 정책이지만 산업부가 주도해서 범부처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그 정책 발표 한 달 정도 이후에 과기부가 주도하는 이 R&D 분야의 정책이 또 범부처 정책으로 과기부가 주도해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1.0 때도 발표가 됐었고 소부장 2.0에도 연구 개발 고도화 방안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따온 겁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서 신산업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3 그 산업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갔다라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과기부의 연구개발 정책에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어떤 상생 협력 이런 것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그게 지금 현재 정부의 최고 상위 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논의하는 안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빠져 있어서 전후방 산업 전체에 걸쳐서 좀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업이 공급을 하고 어떤 수요 기업이 어떻게 쓰겠고 그것을 R&D를 어떻게 하고 R&D뿐만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의 어떤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풀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하니 컨소시엄 기업들이 구성을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니 정부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협력 모델 사업이고요. 그거를 산정하는 게 중요한 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어떤 그 밸류체인 상에서 같이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 지원을 좀 요청하실 게 있으면 그런 협력 모델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맞춤형 R&D하고 테스트베이터 확충하고 연구용품 결집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건 이제 그 R&D 보도와 방안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참고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사업별로 관리 규정을 두는데요. 아마 필드에서 특히나 또 이 ATC는 기술 우선으로 또 기술 개발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모인 기업분들이시니까 더 국제과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개선을 한 내용들입니다. 소부장 1.0이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 일부는 우리 김 과장님이 계신 이 산업부의 부서 산업기술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서 산업기술에 대한 산업기술 융합 촉진법 뭐 이런 거를 개편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에서 또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부터 이건 뭐 전주기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산업부 과기부 중기구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산업부에는 기술 개발 쪽에 생기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는 애기평이 있고 정책이나 지역 기반구축 쪽에는 이제 키아트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기부는 기정원이라고 불리는 또 전담기관이 있고 과기부는 연구재단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전담 기관들끼리 이제 MOU를 11월 때부터 맺습니다. 우리가 합쳐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산업은 하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방향이 원천 쪽을 바라보느냐, 응용 쪽을 바라보느냐, 중소기업을 바라보느냐. 그런 것을 합쳐서 같이 통합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100대 품목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지만 추가적인 185대 R&D 핵심 품목에서 추가적인 품목도 집중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부처가 협력 강화하겠다. 수요 공급 협력 촉진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산업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 프로그램 중에 R&D 쪽에 대표적인 게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보고에 뛰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총 지원액이 예상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커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더라도 내역 3이 따로 전략 핵심 소재 자립하라고 이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내에 내역이 3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이 내역 3은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걸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전략 핵심 소재 자립하는 뭐냐면 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때 소재 산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규 사업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부 예타 면제로 바로 지원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본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과제만 있지 현재는 신규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가 됐고 그러면서 총 규모가 이제 8천 몇백억 수준으로 좀 작아진 걸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소재 부품 패키징이라는 내역 사업이고요. 이 안에 복잡다하게 세부 과제들이 좀 많아요. 특화단지 지원도 여기서 하고요. 으뜸기업 지원도 여기서 하고요. 협력 모델도 이 내역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고요. 5년에 보통 7년까지는 안 가고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로 보는데 연간 50억 정도면 5년이면 250억이거든요. 가자합니다. 근데 300억이 넘어가면 총 액수가 3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타를 안 받는 최대한의 금액 규모로 지금 조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과제 규모를 왜 키웠느냐? 사실은 기술 개발 후에 산업화까지, 상용화까지는 뭐 보통 뭐 토킹 데스밸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금속 쪽 전공을 했었으니까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을 물성이 좋은 걸 개발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이거 휴대폰 케이스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조성도 뛰어나고 가볍고 물성도 스크래치 잘 안 나고 산화도 잘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좋은 마그네슘 주조용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적어도 30만 개는 찍어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30만 개도 시그마에 따지면 안 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 30만 개 중에 하나라도 불량이 나오면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뭐 이 노트 7처럼 배터리처럼 그냥 전량 수거하고 폐기하는 그 사태까지는 안겠지만 상당히 큰 데미지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몇 톤의 마그네슘 합금을 공장을 돌려서 찍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도 많이 쓰시고 실증 단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검증도 해보시려고 과세 금액을 좀 키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이라는데 이건 뭐 이름만 복잡하지 성격상 앞단이 좀 큰 협력형 과제였다면 이거는 개별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하기 위한 경우에 지원하는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3년, 4년 그리고 정부 출연금 한 연간 10억 원 이내. 근데 여기에 또 허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연계형이에요. 그러니까
TTR하고 소재부품 투자기관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가 이제 거강권 역할로 VC들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받는다라는 검토 대상이 된 이후에 R&D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허들처럼 느껴지실 텐데 지금은 사실은 그 투자 시기도 조금 바꾸려고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좀 높아가는 게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소재나 부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비 투자를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좀 쉽게 조금 더 편리하게 연결을 받는 그런 통로로 또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지원율도 조금 높아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2년도에는 사실은 이 소재부품 지속개발사업의 그 신규 투자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8,000억이 넘고 그 따로 떨어져 나온 것까지 한 1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한 2,800억 정도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 근데 내년도에는 총 한 1,070억 정도로 3분의 1 규모로 줄어드는 데다가 협력 모델, 특화단지, 으뜸기업 이런 지원책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 업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00억 미만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거의 RFP가 다 업종별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마무리를 하면 내년 초에 공고를 할 거고 아마 바라건대 12월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분야에 정부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라는 어떤 필기의 의견으로 공청회, 인터넷 공시나 아마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규정이 좀 바뀐 것들을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책 지정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기업의 아주 특정 말로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 기업, 이 컨설팅이 하겠다는 기술을 특정해서 경쟁 없이 지원하는 게 정책 지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특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식이었어요. 근데 공급망 안정화라고 해서 일본 수출 규제 이슈에 좀 들여다보기 시작해보니 특정 밸류체인 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현대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 밸류체인을 당장 시급히 돌릴 수 있는 플레이어들은 경쟁할 게 아니라 빨리 묶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지원 요건을 이 사업심의위원회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주관하는 부처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을 하면 정책 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 보통 그간에는 이제 바이 R&D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원천 기술을 사오는 비용도 인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부 기술도 촉진도 넣어놨고 그다음에 R&D에 대해서 대비공개금고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구소장님들은 너무너무 답답했을 문제이긴 한데 과제가 선정되고 나서도 그 사업비 지급 시기에 자꾸 미뤄져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 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빨리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이거죠. 이 기업 부담비를 경감합니다. 근데 소부장 2.0에서는 수요 대기업만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해놨었어요. 그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산업부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을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았었던 거죠. 정부 사업이 대기업 입장에서.
67%를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60%를 또 현금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실제 정부에서 받는 현금 예산 지원액만큼 현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기술료 낼 것까지 따져보면 정부가 이제 일부러 문제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나요. 이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하기 위해서 매칭을 중소기업까지 수요기업에 한해서는 바꾸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요거보다도 아마 더 아시겠지만 요거보다 더 완화된 규정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대응 해서 매칭 비율 경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매칭 비율 경감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제일 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별로 규정해서 정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 산업부의 원래 이 규정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그 집이 예산을 할당받아서 가면서 정부 국제과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출연금 안 받아도 참여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과제 중복성도 지금까지는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전에는 과제 제목만 보고 중복성 때문에 평가위원분들이 이 선정 단계에서 선정 심사에서 말씀을 많이 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동일 결과물이라도 다른 기술 또는 아직 국산화가 안 된 거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저기를 바꿔놨고 그다음 연차평가는 아마 이건 더 완화가 될 겁니다.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인가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협약 이후에는 단계 종료될 때까지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게 좀 산업부 사업과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기부에서 그런 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리스트를 달아놨는데요. 과기부에서 소부장 미래선도 품목 65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과기부 사이트 가시면 책자를 다운받으실 PDF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당분간 이쪽에 좀 중점 투자를 하게끔 과기부에서 예산 편성으로 할 것 같으니까 관계된 일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책자에는 제가 담지를 못했는데 소부장 특별회계 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복잡다단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신규 사업이 없는 계속과제만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단순히 ATC 사업, 그다음 소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개발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전담 기관에서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지. 요거는 제가 협회에 자료를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배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PD님들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과제 기획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많으시긴 한데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렸다고 하면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업종별로 지금 한기평에 20분, 애기평에 12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랑 R&D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내가 금속피들 만나봐야 되겠는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저기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KT의 대외 창구 역할하는 사이트가 itech.kt.r.kl에 있습니까? 그 itech 사이트에 가면 PD와의 소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에 간단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PD랑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올리시면 PD님들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통해서 좀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말씀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